농인사회에 조입할 사건 이렇게 불리는 사건이더라고요. 일단 뭐 조이팔은 다들 뭐 아시죠?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던 범죄자고 피해액이 뭐 몇 조쯤 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뭐 그런 비슷한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고요. 이 사건의 특이한 거는 농인사회에서 벌어졌다는 거. 예. 근데 이제 청각장애인이랑 농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입을 수 있잖아요. 베토벤처럼. 아, 그렇죠. 네, 원래 청인이었다가 어떤 식으로든 청력을 상실을 해서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는 못하지만 자기는 말을 할 수 있죠. 이분들은 청각장애인이고요.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경우, 네. 어릴 때 말을 구어를 익히기가 매우 어렵고 들리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구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를 자기의 제일 언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농인이라고 합니다. 농인에 이제 대비되는 말은 청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농인사회라고 할 때 여기서 농인은 굉장히 끈끈해요. 네, 농인들이 농학교를 다니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선배, 후배, 동창 이렇게 막 이어지게도 되고요. 또 이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정체성이 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끈끈하기도 하지만 좀 폐쇄적이기도 하죠. 폐쇄적이죠. 네. 그런 집단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이 일어난 거기도 한데요. 뭐 농인사회 조이팔이라는 거는 별명이고 실제로는 행복팀 사기 사건. 네, 농아인들이 같은 신체 장애를 겪고 있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00여 명, 피해액은 280억 원대입니다. 총책 A씨를 포함해 조직원 대부분이 농아인입니다. 주범이 김모 씨라고 하는 자인데요. 이 사람도 농인이에요. 네. 김 씨라고 부를게요. 김 씨는 같은 농인을 상대로 전부터 그 사기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업자가 2사람이 더 있었고 그때 조직원은 한 7, 8명 뭐 이 정도. 그때는 투자 사기 조직 이름이 행복의 빛. 행복의 빛. 네, 행복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동업자 중에 한 명이 다른 건으로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니까 이 김 씨가 이 행복의 빛을 조직을 재편을 해요. 행복팀으로 재편을 하고 그때부터 이 행복팀이 전국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투자자를 이제 모으는데 전부 농인을 상대로 모으고 이 농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농학교 선후배 학연이 있다 보니까 자기 선후배 동창들을 찾아가지고 아, 우리 행복팀이라는 거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원금의 몇 배를 주겠다. 3개월 안에 2배, 뭐 3배 뭐 이렇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되게 큰 조직인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을 해요. 지금 부동산 개발업자가 높으신 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농인은 아니다. 청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길거리에서 쓰러졌었어. 쓰러졌는데 어떤 농인이 이 사람을 도와줬대.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네, 이 사람은 농인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야. 이분 이름은 지금 말할 수 없어. 높으신 분. 높으신 분이라고 하자. 이 사람이 아파트랑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얼마로 불려주겠다. 그리고 거기 공장을 지으면 너를 일하게 해주겠다. 네. 또 너한테 일자리를 줄게. 나중에 연금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는데 일자리 준다는 얘기에 농인들이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고 해요. 보통 이제 농인들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특히 되게 이 높으신 분이라는 사람은 사실 실체는 없죠. 그냥 그 아까 김 씨예요. 김 씨, 총책인 김 씨. 김 씨는 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세차장에서 일한 적이 있고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투자금을 받는 농인들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라. 대출을 받는 걸 좀 어려워하면 대출 알선까지 막 해줬어요. 좀 구어가 되는 사람들로 의사소통팀을 꾸려가지고 제2금융권에 이 농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작게 투자한 분은 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이 투자한 분은 뭐 7억 원 이렇게까지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경찰이 검거를 해서 보니까 피해자가 한 500여 명, 그리고 이제 피해액은 한 280억 원. 우와. 네. 그게 다 그 피 같은 그 농인들이 한 분 한 분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몇억 원 이렇게 모은 돈이었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조직원들이 지역 팀장한테 돈을 보내고, 팀장이 지역 총책들에게 보내고, 이 지역 총책은 4개의 총책이 있었어요. 대전, 경기, 경남,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뭐 부여를 했습니다. 뭐 파란 팀, 하얀 팀, 뭐 노란 팀. 이 팀장이 그 받은 돈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김 씨한테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구조였어요. 그 은행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요. 그리고 한 달에 뭐 2-3번씩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런 단합대회가 정말 이렇게 종교단체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하는 형태의 일을 다 했네요, 보니까. 네. 경쟁심도 좀 유도를 했죠. 뭐 등급을 A, B, C, D 등급으로 그 조직원들을 나누고 2천만 원 이상 내야 제일 밑에 D 등급을 벗어나는 건데, D 등급은 공장을 지어줘도 일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돈을 더 내게 유도를 했죠. 그리고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누가 보이면은 4-5명이 거기를 찾아가서 휴대폰을 빼앗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심지어 뭐 농인 부부 중에 뭐 한쪽이 탈퇴를 하겠다 이러면 이혼각서를 쓰게 하고, 심리적인 그 인지를 만든 거죠. 검은 배경에 가면을 쓴 남자가 수화를 하는 영상입니다. 투자를 거부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려는 농아인을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충성 맹세를 하게 하고 배신하면 끝까지 찾아내 죽인다는 조직 강령과 합숙 훈련도 했습니다. 세뇌 수준의 합숙 교육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농아인들을 노렸습니다. 농인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2016년인데요. 그 농인 한 분이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신고를 해요. 지금 농인한테서 투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도 그는 좀 민사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되돌려 보내고 해서 이분 서울 분인데 창원 중부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거기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도 힘들겠지만 변호사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수화 통역인이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되게 쉽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구하기도 이 힘들고. 사건 내용이기 때문에 다 듣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정말로 통역하는 것처럼 조사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분이 말하시는 100%가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농인분들이 신고를 꺼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경찰서 장벽도 문제였던 거고, 그러네요. 첫 그 신고인은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이 A4지로 필담으로 신고를 필담으로. 하셨대요. 네. 근데 그 필담으로 신고를 하는데 4시간이 걸렸대요. 그리고 경찰이 듣고 보니까 뭔가 수상하죠. 수상해서 탐문 수사를 하게 됩니다. 탐문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전국에 있는 것 같다. 전국적인 조직인 것 같다. 그리고 간부급들은 이제 금융계좌 같은 거 추적을 하고 명단을 확보해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찰이 집안 곳곳에서 현금이 든 상자를 찾아냅니다. 투자 사기로 가로챈 돈으로 피의자 2명의 집에서 현금 7억 원이 나왔습니다. 총책급 피의자들은 고급 수입차를 몰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튼 검거는 다 했고, 네.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구형을 했는데 처음에 김 씨한테 그 7년 6개월을 구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농인들이, 이 피해자 농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7년 6개월이 뭐냐. 얘는 농인 사회를 망가뜨린 아주 악질적인 사기 범죄자인데. 액수가 예. 몇백억 대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부영이 낮네요. 네. 네. 여기서 이상한 논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형법 11조가 지금 들으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특히 당시 법조문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지금은 이게 표현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표현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 합니다. 표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죠. 이런 것들을 감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농아자들의 책임 능력이 일반 사람과 같지 않다고 보는 그 기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인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이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마라. 네.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을 해가지고 더 높은 상습 사기랑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을 해요. 범죄단체 조직. 네, 범죄단체 조직. 근데 피라미드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1심에서 김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는데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23년.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요. 이게 농인사회에서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엄청난 타격이 됐죠. 일단은 뭐 제일 쉽게는 경제적 타격만 얘기를 하면은 막 자기 집을 담보로 막 몇 억씩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특히 이제 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한 달 이자가 막 몇백만 원씩 나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생겨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사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행복팀이 농인들을 꿰일 때 썼던 말이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청인처럼 살게 해주겠다. 청인처럼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 이 말에 그렇게 많이들 마음을 열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수사를 하신 이제 창원 중부경찰서의 수사과장님이 되게 멋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전국의 농인 상대로 이런 범죄에 당하지 않는 법, 그 예방책을 강연을 하세요. 작게는 그런 교육이나 농인 눈높이에 맞는 자료도 벽을 허무는 행위겠고요. 농인 취업 또는 농인에 대한 교육,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1년 서울 강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뭐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네, 누구세요? 이분이 왔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진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것부터 이상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살아 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네.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네.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 1992년 캐나다에 존 슈니버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23살의 캔디스라는 그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보통 저희가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일종의 수면제인데요. 기억 억제제. 그렇죠. 그거 투여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캔디스가 분명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이 의사가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혈액도 추출해서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캔디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는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다시 검사를 받고 DNA를 이제 비교를 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이거 뭐 DNA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캔디스는 자신의 그 느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 슈니버거라는 의사의 차량에 침투를 해서 립밤을 가져와요. 그래서 립밤에서 자신이 직접 DNA를 추출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대조해봤더니 이제는 일치한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DNA는 그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죠.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 가서 이제 훔쳐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3차 조사죠. 3차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차 검사 때에는 혈액의 양이 충분치도 않고 뭔가 좀 혈액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그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리사라는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리사는 사실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5살 여자아이인데 네. 남편이 수면제, 약 같은 거를 투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DNA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그 정액이랑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각 부분에서 혈액도 채취를 하고 입안에 구강 상피 세포랑 뭐 머리카락이랑 다 해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이 맞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DNA가 일치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조작할 수 도대체 있죠? 처음에 1차, 2차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그 내막이 있었는데 이 슈니버거라는 이 의사는 그 자신이 DNA 검사를 받을 줄 알고서
펜로드 드레인이라는 의료 장비가 있어요. 이제 튜브거든요. 보통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오물이 나와서 이게 부풀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관을 삽입해 놓으면은 오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 펜로드 드레인을 한 15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자기 팔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런 다음에 DNA 검사를 위해서 주사 바늘을 넣을 때 그 펜로드 드레인에다가만 딱 놔서 거기서 피를 뽑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2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는 계속 일치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3번째 검사 때는 사실 이제 피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2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치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손상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It's a little strange in that, you know, like the blood doesn't look kind of fresh. I don't know. 이팔 말고 이팔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를 뽑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 뽑는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그 정확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근데 결국 슈니버거는 이걸로 이제 6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2007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만 해도 그러니까 은행 카드 같은 것들을 현금 출납기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거기 자기 비밀번호를 치면 현금이 나오고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바로 다 복제를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어떨까? 현금의 줄기가 똑같이 생긴데 가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그 카드의 정보를 복제해내는 기계를 넣어야 되고, 실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당들이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밖에 그냥 뭐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편의점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주로 이제 갖다 놓고서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계는 뭐 오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잔액이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돈을 딴 데서 빼는 거죠. 가짜 현금 인출기로 알아낸 카드 정보로 몰래 예금을 빼내간 절도단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현금 인출기입니다. 겉모양은 진짜와 차이가 없지만 한도 초과 등의 문구만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이 고객의 카드 정보는 인출기에 장착된 카드 판독기로, 비밀번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빼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드는데 드는 돈이 2억 원, 2억 원이었다. 진짜로. 그래서 2억 원을 들여 만든 가짜 인출기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딴 거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 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문 앞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킨 시켜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받아서 일단 자기가 가져온 스키머라는 기계에 먼저 거요. 그러면 정보를 다 빼냈죠. 그리고서는 이게 왜 안 되지? 뭐 다른 기계를 해볼까요? 뭐 이러고 한 번 더 긁는, 그때 이제 진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 등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이팔 사건 워낙 유명하죠.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투자업체 회장 조희팔 씨.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원 넘는 범죄 규모 금융 다단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조이팔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메이도프 사건보다 더 악랄한 사건. 왜냐하면 메이도프는 그나마 대상들이 좀 금융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이팔은 말 그대로 서민의 등을 친 그것도 수많은 피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냈던 사건인데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이팔이 1957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막노동이라고 하죠. 몸 쓰는 노동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런 사기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기에 눈을 떠서 2004년에 어떤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져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그럴듯한 방법이면 돼요. 뭐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이걸 리스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매달 그 리스료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의료기기를 사게. 그래서 처음에는 네가 그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근데 앞에서 폰지 사기 때처럼 조금 준 거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된 대로 줍니다. 이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률이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돈을 줍니다.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져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너도 나도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이팔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고 대리점 같은 걸 만들어요. 전국에다 대리점을 쫙 뿌려요. 그 의료기기를 파는. 가면은 의료기기가 전시도 돼 있어요. 네. 전국의 센터만 49곳을 만들어서 사기를 조직적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럼 뭐 사업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받아갔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립니다. 이 조이팔 사건도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원래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메이도프처럼 수십 년을 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런 명망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돈을 빨리 빨아들여 쓴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센터에 전화를 안 받고 뭐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회장이라는 조이팔 어디 갔어 했더니 행방불. 못 찾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검찰에 뭐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2008년에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조이팔 일당은 전산망을 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고 돈을 들고 이미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조이팔 사건의 총 피해액이 지금 1조를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피해자가 그냥 발생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거죠. 네, 뭐 숫자로나 규모로나 뭐 믿기지 않는 숫자니까요.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돈을 주지 않다가 이달 초 갑자기 업체 대표 등 운영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들로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대부분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발전까지 더 하려면 많이 끌어가지고
진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거기 우리 집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인가요? 조이팔도? 똑같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만 이익을 얻고 뒷사람의 돈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사기. 범죄죠. 사기 범죄. 근데 더 안 좋은 게 2008년 12월에 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힐 거 하고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다 얼굴을 아니까. 근데 밀항에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인터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워낙 피해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저 3년 뒤에 어떤 일이 이 동영상이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조 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라고 발표가 나죠. 발표가 나죠.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씨의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도 이 얘기가 많았어요. 예, 동영상이 오잖아요. 봐라, 죽었다. 가장 먼저 든 의심은 화장 들어가는 사람을 왜 찍었고 굳이 얼굴 보이게 유리관으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찍어갖고 가서 했다는 거. 또 뭐 사망 진단서에 뭐 중국 공안 뭐 도장이 안 맞았다, 사망 일자, 화장 일자가 안 맞았다 등등등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이 났던 사건이었죠. 뭐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실제로 뭐 가정이 파탄난 건 부지기수고 자살하시는 분도 뭐 많이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 검찰이 2014년에 조이팔 사건을 이제 재수사합니다. 전부 재수사를 해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서 2016년 6월 28일 날 조 씨가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지금 종결됐죠. 희대 사기꾼 조희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 가족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 대해 검찰은 위조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근거입니다. 결국 조이팔의 죽음은 이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죠. 횡령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12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수시에서 택시 운전사 기사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승용차가 가로수를 받고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네네. 안에 중년 남녀가 있는데 차가 그냥 부서진 게 아니라 안에서 연탄불을 피웠고 수면제도 있고 이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남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여수시청의 8급 공무원이었어요. 회계과의 현금 출납 담당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감사원에서 여수시를 막 감사를 하는 때인데 이상하잖아요. 네네.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공금을 뺐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80억 원. 야, 8급 공무원이 80억을 했다고요? 시청에서 그걸. 예. 그리고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그 순간까지도 여수시청은 이분이 횡령을 한 걸 몰랐어요. 3년 동안 여수시청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가한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김모 씨의 공금 횡령액은 모두 80억 7천만 원. 검찰은 회계과 공무원 김 씨와 그의 아내, 불법 추심 행위를 한 사채업자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부풀려 가로챘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내역서를 첨부해 상급자의 결제를 받은 뒤 시금고에는 부풀린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 환급금이라며 차명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급여와 지출 업무 모두 김 씨 혼자서 담당해 가능했습니다. 횡령 수법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도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를 국세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국세청에 안 보내고 자기 계좌로 보낸 거. 또는 여수시가 이제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거 발행을 하면은 이거를 환금을 할 때 또 이제 좀 빼돌리는 거. 근데 안 보내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나요? 이 정말 웃긴 게 이 3년 동안 감사를 10번을 한 거예요. 불본이라 감사를 받았는데. 네, 여수시 자체 감사도 있고 심지어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특별 감사도 했는데 그때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했는데 어떻게 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였지? 이분은 그냥 손으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하니까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아직 전산화가 안 됐던 시기인가요? 2012년이면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지 않을까요? 네, 이분 나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여수시에서는 이분이 그냥 손으로 작성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손으로 하는 거로 맡겼고 그래서 이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옷가게를 했는데 사채를 빌려 썼습니다. 사채를 빌려 쓰고 본인이 또 이 자기가 또 사채를 빌려준 거예요. 사채 놀이를 한 거죠. 자기가 빌려가지고 나중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60억 원이 됐다고 해요. 개인이 60억을 부인이 김 씨는 처음에는 부인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채 갚는 데는 한 48억 원 정도 쓰고 아파트를 4채를 사고 자동차도 3대를 사고 동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요. 법정 최고형을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동료들은 화가 났고 부부가 둘 다 체포가 되는데 체포됐을 때 부인은 심지어 사채업자한테서 벗어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 씨가 9년형을 받았고요. 추징금 80억 원 그리고 배상금도 60억 원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는 돈이 없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여수시도 뭐 숨은 재산 드러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찾을 수 없죠. 판수를 결국 15억 원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한 1, 2년째는 진짜 약간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도 지나가네? 그리고 몇십억 했는데 뭐 이거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0년 전인데 올해 뭐 사정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올해 되게 많았죠. 올해 하필 또 그게 최근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임플란트 업체. 연초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금액이 너무 컸죠. 자본금이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횡령한 금액이 2,200억 원이 넘어요.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횡령을. 도대체 2천억을 어떻게 횡령하죠? 그리고 안 들키게? 한국에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템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템 임플란트는 이 씨가 235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액수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이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무팀장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12월 31일에 이 회사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그때 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상장 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이 횡령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이 회사 주식은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뭐 입출금 내역, 뭐 회사의 뭐 자금 수지,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거를 위조한 다음에 회사 돈을 자기 은행, 자기 주식 계좌 이렇게 뭐 이체하는 수법을 썼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00억.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수법이.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사주와 내부에, 뭐 사주와 있다. 뭐다 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1kg짜리 금괴가 855개가 나왔어요. 850. 681억 원어치를 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금괴가 집에서 나오고 가족 명의로 뭐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이제 특정 주식을 하루에 몰아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뺀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 그랬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따서 갚겠다.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 거죠. 그럼 예, 1억 채워 넣었어도 범죄지. 1억 뺐다가 1억 넣었어도. 예. 그럼 뭐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채워 넣어도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회사가 굴러갈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을 다 쓴 게 아니라 2020년 자본금이 예를 들면 2천억이었다면 그러니까 2천억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는데 빼고 2021년간 한 몇백억 벌었겠죠. 고해 번 이익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다 날렸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1,414억 원 정도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기 전에 몰수하고 추징된 금액이 394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팀장이 자기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도 이 사람이 횡령한 액수는 2천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죄값을 맞아요. 예. 반환한 게 나중에 참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범행했던 그 기수 시기 당시의 그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은 2,2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담하네요. 아예 걸릴 걸 각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횡령 범죄들 정말 오랫동안 계속 횡령 범죄 나오고 있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그 범죄자랑 인식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마늘밭에 묻어놔도 택도 없다는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몇 년 살다가 마늘밭 파고 평생 부유하게 살지 뭐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언론에서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10억을 뭐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가는 거 어떠냐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간다. 그러죠 뭐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전과자가 되는 건데도 아이들이 그 신경 안 쓰고 10억이라는 돈에 그냥 혹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커졌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학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나쁜 방식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할 뿐이지 그걸 진짜로 그걸 나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영앤리치 열풍, 그 젊은이들이 영앤리치를 너무 좋아하고 영앤리치로 보이는 어떤 셀럽들을 좋아하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한 10년쯤 전부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장님들이 나오면서 뭐 재벌 3세 그분이 재벌 3세 그 실장이 되기 위해서 뭘 밑바닥에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가지고 된 이런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너무 이렇게 슬슬 스며들다가 이젠 영앤리치가 그렇게 대놓고 좋아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과 부자라는 꿈도 좋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 알쓸밤자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인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0대 B 씨라는 사람이 이 경찰관을 사칭해가지고 채팅 앱에 접속해가지고 10대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하고 또 이 불법 촬영하는 그런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데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협박한 뒤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제 채팅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조건 만남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청소년들하고 만나면은 위조된 경찰 신분증이죠. 이거하고 테이저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 경찰인데 함정수사처럼 그렇죠. 너 조건 만남 하려고 했지.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경찰서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징역 8년을 받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경찰을 사칭한 범죄도 많았지만 국정원이나 청와대 같은 그렇죠. 이른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고위 권력기관들 거기 사람들을 사칭하는 그런 범죄들도 꽤 컸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1957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57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핏줄, 내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지 당시에 비서였기도 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나중에 이제 부통령이 되는 이기붕 일가 이기붕 씨의 아들 이강석, 이강석을 양자로 드리게 됩니다. 그 이강석은 졸지에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백주 대낮에 헌병 정복을 입은 헌병 뺨을 때리고 파출소에 들어와서 막 집기를 파손하고 막 행패를 부려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강석이 이제 그 서울대 법대 편입을 시도했다가 서울대 재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또 무산된 적이 있고 결국에는 육사에 들어가게 됐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그 초법적인 권력을 등에 업었는데 생부인 이기붕이 또 어떤 그렇죠.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이강석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질 무렵에 경상북도 일대에 이강석이 등장을 합니다. 요 57년도 요 해가 태풍으로 이 수해를 많이 우리나라가 입었던 그 해래요. 근데 영남 지방 일대를 휩쓸었던 대폭우로 말미암아 수많은 건물과 인명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의 아들인 이강석이 등장을 해서 우리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몰래 지방의 수해 피해를 조사하러 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강석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들을 만나고 지역 유지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뜯어낸 금액이 50만 환. 50만 환인데 어느 정도냐? 당시 1만 원이면은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마니가 한 2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1,250만 원? 아니 근데 그때는 쌀 한 가마니의 가치가 쌀 한 가마니는 엄청 힘든 거였죠. 한 달 월급이었을 거냐? 맞아. 한 달 월급에 쌀 한 가마니. 이 이강석이 그 경북 일대를 이렇게 해집고 돌아다녔는데 사실 이 이강석은 가짜 이강석이었던 거죠. 네, 가짜 이강석. 사칭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 누구냐? 당시 22세였던 강성병.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집안이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 또 대학 입시 서울대 법대를 시험을 봤다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대학을 봤다 떨어지고 가뜩이나 심란해 있던 차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비관했다 그럽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봤어? 그 신문 좀 봐봐. 그 대통령의 양자가 된 이강석 사진이 신문에 이제 딱 뜬 거예요. 자기랑 너무 닮은 거야. 아, 얘도 닮은 걸 이용했구나. 자기가 봐도 닮은 거예요. 자, 그때 당시의 사진을 이 사람이 실제 이강석. 좀 이 닮았네요. 사람이 이제 강성병 씨. 비슷하네요. 얼굴이 비슷하죠. 눈매가 비슷하네. 예, 얼굴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경주 시내의 다방에 갔다가 우연히 경주 경찰서장을 보게 돼요. 그때 결심을 했다 그래요. 내가 한번 이강석으로 사칭해 볼까? 그리고 서장님이시죠. 그런데요. 저 대통령 양자인 이강석입니다. 난리 나지. 이 가짜 이강석이 내가 아버지의 특별 분부를 받고 지역 시찰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니까 이 경주 서장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경주 서장님이 경주 최고급 호텔에 모시고 관용차를 운전기사까지 딸려가지고 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불국사 관광을 시켜드립니다. 요것이 다우탑, 요것이 석가탑, 요것이 청마총. 예, 막 보여드리고 거기 있는 각종 기념품들 다 선물을 하고 심지어 불국사 앞에서 서장하고 기념 촬영까지. 대담하다. 대담하죠. 네. 대담하죠. 좀 이해가 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일일생활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먼 곳이잖아요. 하긴 경부고속도로도 지어지기 전이고.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뭐 맞아요? 뭐 이러기도 아니, 그러면 서울에 확인해 본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뢰되는 일일까 봐. 이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정말 로또에 맞은 것처럼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기회지. 얘가 이제 드디어 승진의 기회가 서울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관용차로 해가지고 운전기사 딸려서 보낼 테니까 편하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경무관으로 승진. 그러면서 얼마나 설레었겠어. 그럼 이 서장님이 야 드디어 내 라인 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용차를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타고 영천으로 진입을 합니다. 영천에서도 이제 간 곳이 경찰서죠. 경찰서장과 또 만납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장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음날 이제 안동을 갔는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장들끼리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날 이제 숙소에서 딱 깼는데 안동에 경찰서장이 그 안동 소재 기관장들을 모두 대동하고 문안 인사를 하러 이 숙박 시설에 찾아오고. 근데 이때 이제 근데 내가 이 수재민들한테 좀 쌀을 사줘야 되는데 미처 그 돈을 못 갖고 왔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돈을 뜯어내요. 이 경북의 유지들 이분들한테 이 3일 동안 뜯어낸 금액이 46만 5천 원. 뜯어낸 돈이죠. 거죠. 진짜 큰 돈이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날 대구로 갑니다. 대구. 그리고 경북 도지사를 만납니다. 점점 이제 꼬리가 좀 길어지네요. 그죠? 관사에서 도지사를 만나죠. 도지사, 오셨습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도지사 경북 도지사가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비서도 없고 말이야. 아무리 내사라 그래도 좀 수상하잖아요. 수상인데 때마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경북 도지사의 아들과 이강석이 친분이 있었대요. 실제 이강석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아들한테 야 네가 와서 얼굴 좀 확인해봐라. 그러더니 이제 이 경북 도지사 아들이 아빠 아니야. 강석이 아니야. 3일 만에 체포가 됩니다. 이 사기 행각 3일 만에. 그리고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당시에 그 1,000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 판사가 사람들한테 낑겨갖고 법복이 찢어지고 화제의 사건이네요. 대구 법원에 있던 재판정에 있었던 의자 반이 파손이 됐대요. 사람들을 치워가지고 그 정도로 아무튼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재판에서 이제 범죄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을 통해서 이강석이 헌병 뺨을 때리고 집기를 파손하고 이래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보고서 무슨 일이든 내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 관리들의 부패함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헐리우드 같았으면 60만 달러의 배우 연기료를 받을 수 있었던 연기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아니 가짜 이강석은 사람들이 재밌어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강석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고 뭐 그 서장이나 뭐 도지사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경주 서장이 얘기했던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나중에 관용어구처럼 된 거죠. 귀하신 몸이라는. 흑진이 접대했던 관료들도 사실은 굉장히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5명의 경찰 고위 간부들은 감봉이나 견책 정도 되는 걸로 마무리됐다 그래요. 강성병 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어요. 10개월.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강석이 권총으로 이기붕과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을 사살하고 자기도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가짜 이강석도 극약을 마시고 세상을 그래요. 네.